내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자산 가격 상승이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좀 놀라셨죠? 그러면 또 시작하면서 바로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산 가격 상승이 질병이면 자산 가격 하락은 어떤 건가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좋나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안 좋은 거라면서요? 그 인플레이션 말고 디플레이션은 좋나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사실 더 안 좋아요. 예,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더 고통스럽죠.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디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과 하락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적당한 균형점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적당한 겁니다. 사실 이 적당하다는 표현이 이만큼 모호한 표현이 있을까요? 적당하다, 뜨뜻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적당하다라는 것을 균형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너무나도 모호한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거, 참 진짜 모호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준이라고 하는 곳은,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연준이 하는 것이 이 적당한 것이 언제인지,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왜 안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다시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냉키가 자기 고향 시골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월스트리트가 아니고 우리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어쩔 수 없이 QE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요, 야, 그렇게 통화량을 늘리면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집값만 올라가고 주식 가격만 올라가지 나한테 좋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버냉키가 이제 거기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QE를 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QE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안 하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사실은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힘듭니다. 과연 그렇게 놔두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 경제는 더 심하게 안 좋아질 거고, 이 심하게 나빠지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순간 다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전에 과감하게 부양책을 써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초반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자산 가격이 빠지거나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도 문제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컵에 물을 붓는 것에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건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려고 하는 걸 막아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인플레이셔너리한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디플레이셔너리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을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구 구조는 점점점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요.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디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은 더 커집니다. 요건 이만큼 크고요. 요건 요만큼 큽니다. 요걸 추에 맞춰놓고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균형점에 찾아가지고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낸 거를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생겼던 거죠. 그거를 3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이거를 균형을 잘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크기가, 이 공의 크기가
이만큼 커진 겁니다. 디플레이션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크기를 막기 위해서 돈도 이만큼 푼 거죠. 균형을 잡기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연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샤워실의 바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샤워실의 바보들. 혹시 샤워하실 때 차가운 물이어가지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바꾼 거 경험하신 적 있나요? 바꿨어요. 안 따뜻해지는 거죠. 더 바꿨어요. 또 계속 하는데 안 따뜻해져. 확 돌렸더니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 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다가 아, 차가워!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부양책을 이렇게 너무 많이 썼더니 인플레이션이 와버리고 인플레이션이 와서 막으려고 했더니 또 디플레이션이 와버리고 이런 환경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크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과거에 이만한 크기의 문제에서 이만한 크기의 문제로 오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1970년대에는요. 연준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 초에는 20%였습니다. 금리가 20%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였던 금리가 조금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교과서에 뭐라고 배웠죠? 경제가 안 좋을 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금리를 올리죠.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내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모양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80년대에 20%였던 금리가 0%까지 내려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점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를 통해서 경제를 좋게 했다가 안 좋게 했다가 할 수 있는 룸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의 크기는 커졌는데 금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급기야 이렇게 되다가 급기야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는 제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제로 금리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통화량을 어떻게 늘릴까? 줄일까? 어떻게 할까? 아까 제가 물을 붓는 거 비유했죠? 통화량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QE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양적 완화라는 거를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버냉키도 미안했는지 야 우리가 딱 1년만 할게 1년만 할게 라고 했는데 1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연준이 돈을 더 안 풀면 불안하잖아요.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한 번 더 할게 2년만 할게 그랬다가 세 번째 할 때는 그냥 좋아질 때까지 할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어떻게 했나요? 당연히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내가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회사채도 사줄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가 이제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요. 작년 11월부터 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디플레이션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라고 이렇게 했던 것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세게 막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촬영하는 기준으로 금리를 1%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제를 망가뜨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거든. 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크기가 이렇게 커졌는데 코로나 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죠.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양책을 썼다가 다시 또 적극적인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또 시장에서는 미리 너무 겁을 내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듀얼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지 않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높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지키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연준이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를 막 썼잖아요. 달러를 그냥 막 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달러를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어떻게 달러는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러 패권에 대한 대답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내는데 어떻게 달러의 가치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만 사용해야 되는 사용처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장해야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70년대 페트로 달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금태환을 중지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줄게라고 해가지고 이 금과 연결돼 있던 연결고리를 닉슨 대통령이 끊어버린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달러의 가치는 폭락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달러의 패권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용처였는데 그때 당시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원유입니다. 석유인 거죠. 석유 시대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중동에서 나는 석유는 앞으로 모두 달러로만 거래해야 됩니다. 라고 정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장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IMF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IMF 사태 때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뭐죠? 중앙은행에다가 달러를 항상 저장해 놔야 되는구나. 이거 저장 안 해놓으니까 큰일이 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때 우리나라랑 같은 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그때 이후로 이제 달러를 많이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미국에서 풀어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중앙은행에서 저장도 해놓고 이 달러를 많이 쓰니까 달러의 가치는 유지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달러에 대한 신뢰인데요.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러를 믿습니다. 이 사례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사례가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이 모두 다 급락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것이 달러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길들여지는 거죠. 역시 달러가 최고구나.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달러의 패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달러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가스 가져갈 때 달러 말고 루블화로 줘라. 그리고 인도나 사우디에서도 자꾸 중국하고 거래할 때 달러 말고 위안화로 해줄까?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매우 불편하겠죠. 달러의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저장하는 곳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거 굳이 달러를 저장해 놓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쌓아온 달러의 패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지금은 석유 시대에서 데이터의 시대로 옮겨간다.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의 이제 근본적인 그 경제적인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용어는 뭐냐면 거래라는 용어예요. 트랜잭션이죠. 제가
당근마켓에서 누군가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 있잖아요. 그런 거래가 사실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가장 밑단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믿어야 되죠.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죠.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경제가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석유가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석유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무엇이 거래될 것 같냐면 데이터가 거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거래가 되는 가상환경, 블록체인,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 정부 연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회차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준이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을 30년, 40년 유지하기 위해서 석유의 시대에서 데이터의 시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루나 사태, 그리고 테라 사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연준이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연준이 풀어낼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주식 투자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식을 통해서 혹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